네, 이번에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쏘아올린 이 의원 내부 징계에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투톱 간에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 수십 명 징계 강행할지 주목됩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내 의원들 징계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재판도 다수가 공감해야 잘된 재판 아니겠나라며 모두가 잘못됐다, 과하다고 평가하면 잘된 징계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징계 결정할 때가 됐다고 말한 장동혁 대표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입니다. 친윤 김기현 의원도 뺄셈보다 덧셈으로 보수대 통합에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라며 징계가 아닌 통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징계 심의는 장동혁 대표가 연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저랑 좀 싸워보고 싶고 이렇게 노이즈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당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윤리위야말로 윤리위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반면 당권파는 무소속 후보에 대한 지원은 명백한 당원 당규 위반이며 원칙과 기강 확립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장 대표 측은 윤리위에서 명확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만 징계 처리를 할 것이라며 당대표를 비판했다고 감정적으로 처리할 일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징계 정국으로 시끌시끌한 국민의힘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취재 결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엔 당내 현역 의원 약 50건의 징계 요청이 접수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다음 주 본격 들여다보기를 하면서 실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도왔다고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고 징계까지 갈 건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현역 의원에 대해 접수된 약 50건의 징계 요청과 관련해 다음 주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도왔거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거나 지선 공천 과정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이 대상입니다. 당권파 주변에선 선거 기간 한 의원을 도운 친한계 진종호, 배현진 의원 등이 우선 징계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윤리위에서 어떤 식으로 몰아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행동이 국민들에게 반하지 않은 행동이었다. 앞으로 징계 정국이 만약에 진짜로 시작된다면 저지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 대표는 본인이 가입해 있는 국회 포럼에 한동훈 의원이 가입해 인사를 하자 곧바로 단체 대화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한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점을 늘려가는 데 대해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표시한 걸로 해석됩니다. 한 윤리위 관계자는 윤리위 징계 절차가 시작될 경우 빠르면 한 달 안에 모두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오늘 하루 대한민국의 정치 토크는 이걸로 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토크 막차 타실 분들 지금부터는 이거 보시면 됩니다. 유명 논객 두 분 모셨습니다. 이현정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제가 앞서 시티라이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에 오늘 곧바로 원내대표까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김재섭 의원의 반박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적과 싸워야 할 때는 뒤에 숨어 있다가 당내에서 지도부를 공격할 때는 맨 먼저 나와서 가장 목소리를 높입니다. 당대표도 민심에 역행한다 그러면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성역이 아니잖아요. 그게 만약에 저게 징계 사유가 된다 그러면 징계하시라 이겁니다. 누군가를 제명하거나 배제할 때 자꾸 윤리위를 가동시키는 거 아닙니다. 당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윤리위야말로 윤리위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좀 분위기가 묘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뭔가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힘이 없다고 하던들 아니 무소속을 도우는 게 말이 되냐 당 사람들이 이건 명분이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징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원내대표까지 제동을 걸었어요? 일단 이런 사례가 제가 참 오랫동안 정치권을 관찰해 왔는데요. 거의 처음 보는 장면 같습니다. 어떤 장면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를 지금 징계하겠다는 거, 특히 현역 의원을 징계한다는 거는요. 정말 그 역대로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많은 숫자를 지금 대략 보니까 윤리에 올라가 있는 숫자가 한 30명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현역 의원들까지 징계 선상에 올라가니까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렇게 되면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이게 도저히 이거는 당내에서 수용할 수가 없다. 의원들이 반발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징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가 범죄에 대해서 형을 살고 하는 것은 개전의 정을 찾겠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앞다퉈서 저를 징계해 주세요. 저를 징계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약간의 챌린지처럼 됐어요? 그렇죠. 이게 징계가 마치 어떤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상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징계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무리하게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당대표의 권위를 찾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다고 권위가 찾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또 내용적으로 보자면 지금 일단 뭐 무소속 후보를 돕는 것 때문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해당이다 이렇게 그렇죠. 주장하고 근데 있잖아요. 본인이 지금 방송에 나와서 실명을 거론한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니에요. 김재섭, 우재준, 지금 김용태 같은 경우는 그 선거 때 간 사람도 아닙니다. 김재섭 의원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정말 가장 앞장서서 고소고발을 정말 이 몸으로 막으면서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내에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그냥 제거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유로 하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도 도저히 못 참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박원석 의원님. 재선거도 의원총회에서 막혔고 뭔가 본인은 거취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정점식 원내대표마저 사사건건 어쨌든 본인의 의중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뭐 고립은 물론이고 뭔가 진짜 본인이 징계받으면 상 받는 것처럼 되는 이런 당내 분위기, 국민의 분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지금 김재수 의원 얘기도 그렇고 다른 의원들도 징계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왜 징계 명단에서 빠졌냐. 오히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징계받으면 정치적 훈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그 당내에서의 정치적 자산이랄까, 리더십이랄까 이게 이제 완전히 바닥난 상황인 거죠. 그런데 본인은 그 본인을 향한 거취 압박이나 본인이 직면해 있는 정치적 위기를 또 징계 정치와 같은 방식으로 돌파해 보겠다 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흙탕 싸움이 되더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의 말하자면 작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동안에 그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TK의 이제 주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질서 있는 퇴진 정도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장동혁 대표를 힘으로 밀어내기보다는 장동혁 대표한테도 스스로 거치 판단할 기회를 주고 그래서 이걸 연착륙시켜가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저런 방식으로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무리한 징계를 감행한다라고 하면 의원들 여론이 많이 악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그냥 두고 볼 수 있겠냐. 게다가 지금 징계 대상으로 거론하는 의원들이 무슨 뭐 그분들이 했던 해당 행위가 뭔지 구체적이지도 않아요. 당대표 비판하면 그게 해당 행위입니까? 당대표도 잘못하면 비판받는 거죠. 그게 정당이고 그게 정치인데 때문에 저는 역풍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장동혁 대표도 그 강명구 조직부총장인가요? 이분이 받았던 문자처럼 기술적으로 이거를 헤쳐나가려고 그럴 것 같아요. 기술적이라면? 그래서 부산에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의원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그것도 제명과 같은 중징계가 아닌 뭐 당원권 정지라든지 주의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런 경징계를 통해서 어찌됐건 본인 지지층들에게 본인이 이런 해당 행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어쨌든 노이즈를 일으켜서 이 상황을 돌파하고 자기 어쨌든 당대표 지위를 연명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보입니다. 물론 장동혁 대표 스스로도 뭐 110명의 의원총회에서 아무리 총의가 모아져도 본인은 당대표에서 안 물러난다고는 주장했습니다만 글쎄요 뭔가 하나하나 이슈마다 원내대표까지 제동을 걸면 계속 고립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일 텐데요. 글쎄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징계 정치권으로 어제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울 동안 여기는 봉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청와대 오찬회동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현직 대통령의 말들을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청와대 상춘지에서 만나서 포옹하는 두 전현직 대통령의 모습도 만났고 근데 아무래도 해석이 나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현정 의원님. 저 발언,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문 전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어요? 결국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친노, 친문의 어떤 대표성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이제 친명의 대표성 갖고 있는데 사실은 두 어떤 이 집단들이 공동의 목표, 정권 쟁취라는 공동의 목표 때는 같이 함께 하지만 지금은 정권을 창출하고 난 다음에
차기 정권을 어떤 성격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성격 규정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당내에 친명 말고 친노 친문들도 다 또 품어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거나 지금 본인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 성과를 내야 되고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합의 어떤 그보다는 외연 확장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동전의 양면 같은 수도 있지만 묘한 것 간극이 있는 거죠. 미묘한 오차가 이거 있다. 뭐냐면 오늘 이 만남은 그동안 당내 여러 가지 어떤 양측의 갈등을 뭔가 수습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이 모임이었는데 예.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좀 만났기 때문에 뭔가 봉합은 되는 듯하지만 예. 그러나 내재적으로 서로 간의 어떤 입장차가 꽤 크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예전에 이제 비명 행사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난 총선 때 당시에 이제 비명계가 상당히 이제 공천에 탈락을 했잖아요. 1차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정청래 전 대표를 돕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번 경선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뭔가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공천 과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아마 사전에 좀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예.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 본인의 어떤 집권 기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중도 영역으로까지 확장해야 그러게요. 외연 확장이요. 되겠다라는 어떤 의미를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게 뭐 만난 건 당연히 의미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뭐 봉합의 점수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두 전현직 대통령이 어쨌든 만났고 예. 그리고 통합과 확장이라는 게 이렇게 모순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통합을 하면서 또한 확장을 해야 되는 게 어쨌든 정권의 숙명 같은 거죠. 예. 근데 이런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진정 국면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소간. 그러나 관건은 저는 당권 경쟁에 나선 후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두 전직 대통령이 저런 메시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누가 적자냐 뭐 이런 혈통 논쟁으로 예. 이 전당대회가 계속 간다면 또다시 이제 충돌 갈등 그리고 비생산적인 그런 어떤 경쟁 이런 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두 전현직 대통령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 내에 흐르고 있는 두 개의 어쨌든 뭐랄까 개파라면 개파고 세계관이라면 세계관이랄까 이런 걸 대표하는 분들이 만나서 어떻게 통합을 주문했기 때문에 예. 당권 주자들도 조금 다른 결의 다른 차원의 이제 경쟁을 할 때가 됐다. 지금과 같은 이런 무슨 누가 적통이니 뭐 핏줄이 어디니 이런 거 말고 족보 논쟁 말고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고 그러게요. 그걸 뒷받침해야 되는 집권당의 전당대회가 그런 걸로 허송세월하면 되겠습니다. 뭐 AI 4천조 투자안에 만회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예, 족보 전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당권 경쟁에 나선 후보들도 조금 지금과 같은 방식의 소모적인 혹은 이렇게 파괴적인 그런 경쟁 말고 다른 경쟁의 상황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전현직 대통령은 일단 공통적으로 단합의 목소리, 한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그러기에는 이번 전당대회가 녹록치 않아서 각 개파가 이걸 신사적으로 치를 것 같진 않아 보인다는 게 문제일 겁니다. 그 이현정 의원. 네. 김민석 총리가 오늘 이제 전 총리가 됐고 굳이 당 대표를 두 번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그 세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애들러서 했지만 이제 총리 직함도 뗐으니까 지금까지 송영길 의원이 공격했다면 이제 나도 나서겠다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뭐 일단 굳이 당 대표를 두 번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왜 두 번 하셨죠? 그게 자기 모순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정청래 대표의 전 대표의 노선, 예. 뭐 야당 대표하고 내가 악수도 하지 않겠다, 예. 내란 종식, 그다음에 검찰 폐지, 뭐 이런 강경한 노선은 안 된다. 예. 만약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거는 두 번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은 일단 이재명 정권이 1차적으로 이제 내란 종식 뭐 이런 걸 이제 이뤄냈다 그러면 예. 지금부터는 한 2년 동안은 성과를 내는 기간이다. 예. 그러려면 뭔가 타협적이고 중도 통합적인 그런 노선으로 가야 되는데 예. 정청래 노선으로 갔다가는 이거는 큰일 난다. 이제 이런 의미를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이 강론을 좀 더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아마 이제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좀 생각되는 지점은 지금 사실은 송영길 의원이 지금 세게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적통 논쟁을 더 선명하긴 해요, 벌이고 사실 있잖아요. 송영길 의원이. 예. 글쎄 이게 이제 마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유리한 본인한테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 보면 선명성 논쟁에 있어서 본인이 좀 밀릴 수 있는 것인지 아마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뭔가 결집도를 이뤄내야 본인이 친명의 어떤 대표 주자라는 인식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러게요. 그 지점도 아마 좀 본인은 고민스러울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김민석 전 총리의 오늘 아니 뭐 당대표 굳이 2번 할 필요 있나? 이 발언보다 그 인터뷰 내용이 좀 더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박 의원님. 네. 유시민 작가가 주장한 이른바 재건축론, 증축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을 했다는 데에서 유시민 작가라든지 정청래 전 대표와 생각이 다르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본다. 저는 오히려 이게 더 핵심인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 작가의 그 메시지는 당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른바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예. 이제 그런 세력이 기존의 당의 그 어떤 주류적인 흐름을 무시하고 당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 기존의 어쨌든 이 당의 주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민석 총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 당의 주인이 당신들이 아니다. 그리고 뭐 정당이라는 게 꼭 당원들만 주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지자도 있고 국민들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너무 당을 협소하고 편협하게 만드는 그런 주장 아니냐. 게다가 대통령을 마치 그 세입자 취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굴러 들어온 돌 취급하고. 예. 근데 저는 그거는 유시민 작가가 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해요. 물론 서운한 면도 있고 또 기존에 어쨌든 당원들의 정서 이런 거를 본인이 대변한다. 근데 이런 자의식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용역업자들 보내가지고 당을 철거하려는 거 아니냐. 이건 너무 과한 표현이죠. 게다가 뭐 거기에 무슨 뭐 그 용역 평론가니 또 촉법 평론가니 또 뭐 자가 면역 질환이 너무 강한 표현들을 쓰는 바람에 이게 오히려 지금 갈등을 더 부추기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가 총체적 이견을 제시한 건데 저는 김민석 총리도 얼마 전까지 국정 2인자였어요. 그러게요. 때문에 이 전당대회에 그 본인이 등장할 때 책임과 무게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자격 없음을 말할 게 아니고 본인이 왜 더 자격 있는지를 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동 걸린 장도혁 대표 징계 정치와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도 본궤도 오른 것 같죠. 김인석 전 총리가 본격적으로 참전하면서 두 분과 함께 이 오늘 이슈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대한민국의 정치 토크는 이걸로 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토크 막차 타실 분들 지금부터 이거 보시면 됩니다. 유명 논객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근식 교수, 김성환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일단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던 장도혁 대표요. 한 국민의힘 윤리위에 한 50명 정도, 한 50명 정도가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처음에는 장도혁 대표 퇴진이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이다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징계 정치 제대로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퇴 요구가 6.3 지방선거 직후부터 좀 분출해 왔었고 그 과정에서 사퇴에 대한 당내 여론이 굉장히 비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선출된 당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끌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끌었고 벌써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 참패를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들이 약간 소각국면에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며칠 입원하고 나오시더니 이제 징계라는 카드를 좀 꺼내든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선거 이전에 징계에 대한 요청이 있었던 걸 선거 이후로 밀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윤리를 열어서 징계를 해보겠다 이런 건데 제가 드는 생각은 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되게 징계를 하면서 기강을 잡겠다고 말하는 경우는 대부분 정당성과 명분이 없을 때 좀 없어 보이는 행태입니다. 없어 보인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게 명분이 있고 정당성이 있고 여론과 민심을 올라탄 그런 징계라고 한다면 저게 힘이 있겠지만 아니면 사실 굳이 공포 정치나 징계 정치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성과 명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하는 것은 뭐냐면 군기를 잡겠다, 기강을 잡겠다, 규율을 바로 세우겠다 이거거든요. 그건 사실은 누구도 거기에 수긍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감이 들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한 달이 지나면서 사퇴 요구가 소강 국면이 들었는데 오히려 당대표께서 징계라는 카드를 가지고 나오면서 징계로 인해서 사퇴 요구가 다시 악순환으로 재분출되는 저는 오히려 역효과가 본인에게도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용히 있었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던 건데 또 징계를 강행해 보십시오. 그게 또 법정에 가고 또 징계 대상자분들을 또 지지하는 많은 당원과 또 국민들이 또 거기에 반항하게 되고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단축하는 일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제가 거예요? 볼 때 사퇴 요구를 더욱더 정당화시키고 재점화시키는 잠깐만요. 악순환이 교수님 저기 지금 잠깐 보면 6.3 지선 당시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윤리 징계 한 50건. 그럼 갑자기 교수님도 저기 징계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 나왔을 때
당대표로서 장동혁 대표가 그 입장을 냈는데 오히려 이제 윤 어게인에 가까운 입장을 내서 저희 원외 당협위원장 한 40명 정도인가요? 연명을 해서 당대표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윤 어게인 쪽 당원들이 징계 요청서를 낸 적은 있습니다. 아, 그럼 50명 중에 한 분을 제 옆에 계신 거네요?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거창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일단 배지들 중심으로 징계를 강행하려고 현역 하겠죠. 의원들 중심으로. 예. 친한계에서는 뭐 다음 주 되면 뭐 진종우, 배현진 의원 징계 실제로 강행한다고 하니까 비겁하다고 하면서 김성환 평론가님 아예 장동혁 대표를 홍명보 감독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만두지도 않았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던데 오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경기에서 졌으니까 선거 패배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에 책임지고 사퇴한 것처럼 장동혁 대표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 뭐 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대표팀이 경기하는데 상대편이 이기게 슬쩍 패스를 해줬다. 그러면 패스해준 선수도 사실 징계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을 장동혁 대표가 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징계의 주체가 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징계의 주체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만약에 뭐 평택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는 이 김영남 후보가 나왔는데 조국 전 대표를 지지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 민주당 당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또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에 출전했는데 다른 팀 선수가 이기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참에 잘 됐다. 근데 이거 가지고 기강은 있으니까. 기강을 바로잡겠다 하는 거를 당원들이 막 반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만 장동혁 대표가 징계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징계 자격이 없는 거죠. 징계 이유는 누가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징계 당사자 주체의 정당성이 떨어지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축구협회가 징계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주체가 장 대표가 되는 건 뭔가 영이 안 선다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여러 징계보다 오히려 단 하나의 장면이 꽤 상징적인 게 있는 게 윤재혁 의원이 대표로 있는 한 포럼에 이게 사실은 이게 여의도 정치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동훈님도 했더니 장도영님이 그룹에서 나갔습니다. 아니 불쾌감을 드러낼 수는 있는데 저게 한두 명 있는 방도 아니고 꽤 많은 수십 명이 있는데 장도혁 대표가 나갔다. 근데 저 포럼에서 아예 나간 건 아니고 저 단체 대화방만 나갔더라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게 이제 일반인들도 저렇게 단톡방에 많이 초대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반인들도 사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또 불편한 사람이 들어와도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대부분의 인지상정입니다. 알림을 꺼놓거나요? 그렇지, 알림을 꺼놓는 정도죠. 귀찮게 하기는 싫다니까 뭐 알림을 꺼놓는 정도지 저렇게 대놓고 나가는 경우는 제가 봐도 일반인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정치인인데다가 더욱이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제1야당의 대표로서 물론 국회의원들 연구 모임이니까 그 포럼에 한동훈 의원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한동훈 의원은 새로 초대된 사람은 저렇게 쓰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왔나 보다 하고 알림 끄는 정도면 되는 것인데 바로 그냥 번개처럼 나간 것을 보면 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치인으로서 너무 좀 협량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속이 좁다는 말씀을 되게 한자로 풀어서 말씀하시네요. 지식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만큼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정말 싫은가 보다. 저렇게까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거든요. 최근에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점을 좀 넓혀가니까 그렇죠. 그런 견제 메시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견제도 있고 기분도 나쁘고 좀 불편하고 이러한 그 감정적인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냥 여과 없이 보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장동혁 대표가 뭐 본인의 어떤 뭐 정치적인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가는 건 자유겠습니다만 정치인이고 제1야당의 대표로서 조금 일반인 눈에도 좀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뭐 굳이 제가 장 대표 쪽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단체방 멤버가 들어왔으면 나가는 것도 본인 자유니까요. 민주당은요. 반면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그만뒀습니다만 이게 정말 그만뒀나 싶을 정도로 여전히 전직 대표 혹은 당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끼리의 내전이 치열합니다. 여전히 적통 논쟁이 뜨거운데요.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 공격 담당은 이 사람이 맡은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실사구시의 정책과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추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정치가 서로 맥을 잇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지적한 대로 보안 수사권 이런 문제를 정치 무기화시켜서 당과 대통령이 싸우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갔냐 안 갔냐 이거에 대해서 송영길 의원이 잘못 알았다. 사과를 하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니 노 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저 한미 FTA 결사 반대하지 않았냐 당신이.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관전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누가 적통 논쟁을 먼저 시작한 겁니까? 적통 논쟁은 정청래 전 대표부터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투명하게 자기의 어떤 태도를 보여주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은 그거보다는 좀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서도 적통 논쟁이 일어나게 만든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 측 뭐 상업 유튜버라고 해야 될까요? 김어준 씨하고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까지 참전하면서 예. 적통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얘기 안 했다 하더라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흥미로운 부분은 송영길 의원이 이 부분을 오히려 대응하는 모습이라는 그러게요. 거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김민석 총리가 총리 신분으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온다 하더라도 김민석 총리는 이 적통 논쟁에 안 끼어들 거예요. 오히려 좀 미래 민주당이 어떻게 가야 하느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얘기할 거고요. 친명계 당권 주자들이 약간 교통정리가 된 겁니까? 그러면 정청래 공격은 송영길 내가 하겠다. 왜 이런 식으로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경쟁 중에 하나예요. 예. 보면 왜냐하면 송영길 의원은 그렇게 해도 되는 위치에 지금 있는 거고요. 또 최대한 그렇게 해가지고 정청래 대표 쪽하고 같이 경쟁을 할 때 오히려 체급이 높아지는 거죠. 커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 쪽에서는 최대한 이 싸움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예. 김민석 총리는 총리직으로 싸울 수가 없으니 또 총리를 그만두고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사람들한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논쟁이나 싸움에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비껴가는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싸움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보면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게임이 될 수밖에 일단 없어요. 전당대 초반 판세는 약간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반도체 팩 공장을 광주에다가 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여기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더 호남 여론이 이재명 대통령 쪽이나 아니면은 김민석 총리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더 많아요. 이게 결코 이렇게 싸움이 길게 가서 도움될 게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앞으로 전당대 8월 17일까지 계속할 것 같은데요, 뭘. 그러니까 금방 멈추지는 못할 것 같은데 누가 더 이 싸움에 불을 지피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더 그 사람은 불리해질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김은식 교수님, 국민의힘도 징계 정치하면서 사실은 평가할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민주당은 좀 색다른 게 뭐냐면 색다르다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은데 아니 한미 FTA가 언제적 얘기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은 벌써 2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아니 지금 조선시대 붕당 정치도 아니고 국민의힘 징계는 미래를 최소한 얘기하는 건데 계속 과거 얘기를 하고 누가 적통이니 누가 주류니 누가 원주인이니 이런 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른바 명청대전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측 그리고 정청래 대표 측을 이야기할 때 흔히들 그 권력 투쟁이든 노선 투쟁이든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은 친노 친문이라고 하는 586 기득권 세력이 한 축에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실용을 표방하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새로운 지지층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보면 민주당의 진보 진영의 주류를 이어왔던 그 흐름이 이쪽에 정청래 측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변방에 있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를 하고 당대표를 하고 대통령까지 되는 과정에서 사실 변방에서 그 중원을 장악한 측이잖아요.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류와 비주류
그다음에 중심과 변방이라는 오랫동안의 구원들이 있었던 게 저는 밑바닥에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싸움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 근데 문제의 심각성 전당대회 끝나고도 계속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의 심각성 어디냐면 현직 대통령이 직접 참전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의문에 저는 제3의 인물이 지금 부각되는 게 송영길 전 대표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송영길 전 대표는 손해볼 게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유럽 순방 오자마자 그날 저녁에 청와대에서 만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무슨 이야기 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나 대충 짐작되는 게 역할 분담을 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송영길 대표는 이제 마음 놓고 지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가 잘 되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페이스메이커가 1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는 거고. 예. 저는 그러면서 저렇게 굉장히 과감하게 내지를 수 있는 충분한 자신감과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특히 노무현 적통은 김민석 총리도 이른바 김민세라고 불릴 정도로 후보 알겠습니다. 시절에 지은 원죄가 있고 정청래 대표도 이른바 정통 소속이기 때문에 예. 정동영 후보 측 핵심이라고 해서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만 정말 양쪽을 다 공격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유명 논객 두 분과 함께 오늘 대한민국 정치 토크 마무리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